그 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내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온 지 한 달쯤 지난 뒤의 일이었다. 나는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을 피해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오게 되었다. 마을에는 소수의 주민들만이 살고 있었고 나는 그곳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덕분에 곧 그곳에 적응할 수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날 밤이었다.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마치 누군가 내 집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조잡한 호기심과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달빛 아래 고요한 정원만이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 소리는 더욱 빈번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꼭 누군가 내 집 문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내가 문을 열고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계속되자 점점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얘기를 듣고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떤 노인은 그 소리가 오래된 마을의 전설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전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호기심에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여러 자료를 조사한 끝에 나는 이 마을에 얽힌 한 가지 오싹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한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았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고독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후 그녀의 영혼이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밤마다 누군가를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된 후 나는 매일 밤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정말 그 여인의 영혼이 나를 찾아온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그리고 침대 옆에 머리끝까지 새하얀 기운이 서린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소리는 그동안 내가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갑자기 그녀의 손이 내 얼굴을 스치자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에야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난 여전히 그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그 마을에서 경험한 이상한 일들이다. 나는 결국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리고 때때로 난 그 여자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마을 외곽에 있는 폐허가 된 저택에 귀신이 산다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가볍게 스릴을 느껴보자는 생각에 저녁 늦게 그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날이 어두워지고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숲길을 따라 걸었다. 친구 중 하나가 준비해온 굉장히 자세한 지도 덕분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저택을 찾을 수 있었다. 저택은 생각보다 더 낡고 흉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높은 철제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우리는 잔뜩 들뜬 채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유령 같은 모습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널려 있었으며 가구들은 모두 오래되고 망가져 있었다. 방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우리의 모험을 기록하려고 사진을 찍었다. 그러다가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낡은 계단이 삐걱거리며 각자의 무게를 견디는 듯했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중 한 방에서는 찬 기운과 함께 기이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을 열자 방 한가운데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희미하게 비추는 손전등 빛 아래 그림은 무언가 의식을 치르는 듯한 장면을 담고 있었다. 우리가 그림을 살펴보던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저기 저 창문
모두가 그의 시선을 따라 보았을 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얼굴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에 텅 빈 눈동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방을 빠져나왔다.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계단 밑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소리였다. 급하게 저택을 빠져나왔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따라오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그 저택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날 밤 베르무드는 누군가가 방 안을 서성이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 후에도 가끔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날의 이야기를 하곤 했다. 하지만 아무도 다시 그 저택에 돌아가 보려 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우연히 그 저택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저택은 예전 한 괴물이 살며 종종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갔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괴물을 봉인하기 위해 저택에 의식을 치렀고 그 이후로도 종종 괴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우리가 봤던 얼굴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그날 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그저 하나의 스릴 만점의 체험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저택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아직도 가끔씩 비 오는 날이면 그날의 기분이 떠오르곤 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도 어느 날 밤 누군가의 빈 눈동자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럴 때면 그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호블리. 나는 오래된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옛날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기이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하던 마을에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지훈이는 휴식을 위해 할머니 집을 찾았다. 지훈이는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고요한 시골 생활을 기대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기와집으로 바닥에는 큰 감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다가오는 밤거리에 대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다. 지훈아, 밤에는 절대 대나무 숲 쪽으로 가지 마라. 그쪽으로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단다. 할머니는 거듭 당부하셨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잔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칠이 지나고 어김없이 밤이 찾아왔다. 고요한 시골의 밤은 한층 더 어둡고 적막감이 돌았다. 지훈이는 갑자기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바람에 스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의외로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훈이는 결국 손전등을 들고 대나무 숲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나무 숲에 들어서자 공기는 서늘해졌고 손전등 빛이 닿는 곳곳엔 짙은 그림자들이 생겨났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숲 속으로 더 들어가자 깜짝 놀라게 할 장면이 펼쳐졌다. 숲 한가운데에는 작은 돌무덤이 있었고 무덤 앞에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무덤 앞에서 무언가를 외우고 있었다. 지훈이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제야 할머니의 당부가 떠올랐다. 밤에는 대나무 숲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그는 두려움에 빠져 달아나려 했지만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숲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나와 함께 가죠. 여긴 너무 외로워. 이 소리에 놀란 지훈이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미친 듯이 숲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를 보며 모든 것을 눈치채신 듯했다. 대나무 숲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슬픈 사연이 있단다. 그 여자는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후 그곳에 묻혔다. 자신의 사연을 들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이후로 지훈이는 더 이상 대나무 숲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몇 주 뒤 마을을 떠나면서 대나무 숲과 하얀 허그 여자는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고블리 마을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기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비밀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지만 공포의 핵심은 무서운 경험을 통해 전해지는 긴장감입니다. 여기서는 한 귀신 이야기를 각색하여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군대에서의 경험을 풀어놓던 어느 선임의 술자리에서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우리를 몰입하게 만들곤 했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어느 깊은 산속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대는 오래된 역사와 더불어 여러 괴담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부대는 시골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고 원래는 일본군이 주둔했던 장소라고 했습니다. 주변에는 일본군 시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인지 무섭다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상병 김모 씨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계구역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초소를 지날 때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상병은 순간적으로 놀라게 되었지만 군인이기에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소리의 근원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빛 바랜 군복을 입은 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상병은 그녀가 부대원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시죠?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나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계속해서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여자의 몸이 기이하게 일렁이며 서서히 허공으로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상병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고 결국 그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부대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병사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늘 같은 구역에 나타나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그 구역은 부대 안에서 귀신 구역이라고 불리며 병사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중대장이 부대에 부임해오면서 귀신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근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님을 감지한 중대장은 마을의 어르신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근처 마을에 살던 한 여성이었고 일제강점기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군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그 원한이 깊은 산속에서 떠도는 홀령으로 남게 된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부대원들은 저마다 홀령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를 위한 작은 재단을 만들어 달래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지금도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녀는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대원들은 가끔씩 그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산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다시금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귀신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칠 수 있는 감정들, 억울함과 슬픔을 간직하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여전히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